임종 자리에 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인 내가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전화가 온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트에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두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부찌개를 좋아했습니다. 병원에 가져다 드리려고 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트를 그 자리에 세워뒀습니다. 두부를 다시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뛰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름은 그냥 한씨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이름은 서병철이었습니다. 66. 우리가 재혼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별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둘 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잘 맞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전처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장남 서준혁, 39, 서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차남 서준석, 36, 회사를 다녔습니다. 재혼 초기에 몇 번 봤습니다. 명절에 왔다가 일찍 갔습니다. 저한테 살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크게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각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남편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10년을 살아온 것처럼 병수발을 했습니다. 병원 밥을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구토가 심할 때 등을 두드렸습니다. 주치의 말을 받아 적고 남편한테 설명했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물수건을 갈았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처 자녀들은 가끔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짧게 있다가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버지랑 아들들이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려가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만 했습니다. 상태를 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이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더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 좋은 날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항암이 끝나면 제주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남편 병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거기 있었습니다. 넷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호칭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항상 따뜻했던 손이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여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야. 왔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저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먼저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남편을 봤습니다. 그때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이번 주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트에 갔습니다. 두부를 사러. 그 사이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처 자녀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는지, 이혼한 사람이 임종 자리에 왜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요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가지마.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2시간 뒤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망 시각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놓았습니다. 일어서는데 준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 뒤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건 안도였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장래는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음식을 챙겼습니다. 남편 지인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준혁이와 준석이는 상주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상주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애매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들 옆에 서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조문객 자리에 있기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곳을 채웠습니다. 그게 제 자리인 것처럼 했습니다. 전처는 첫날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아들들이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전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 자리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끝났습니다. 화장터에서 남편을 보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항아리를 받아드는 사람이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섰습니다. 항아리를 한번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처리하겠다고.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나머지가 뭔지, 가족들끼리라는 말에 제가 빠진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1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일산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 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 슬리퍼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마시던 보이차가 찬장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남편 옷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울었습니다. 장례 사흘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천장을 봤습니다. 10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친구 소개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둘 다 잃어봤으니까. 그 공통점이 말보다 깊이 통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전처 자녀들이 걱정됐습니다. 재혼을 받아들일지 남편이 아들들한테 말했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특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처였습니다.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한테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아들들이 반대해도 하겠다고. 결혼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도 제가 남편한테 잘한다는 걸 보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들들이 오면 대접했습니다. 아이들 용돈을 챙겼습니다.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먼저 연락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더 했습니다. 아들들이 병원에 오면 밥을 챙겼습니다.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주치의한테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그때마다 아들들이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을 위해 하는 거니까. 아들들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10년 동안 한 것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한 것들, 가족을 위해 한 것들, 아들들을 위해 한 것들.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첫날이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몇 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들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말이라도 망설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암이 힘든 날에도 집에 오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이차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마시던 차였습니다. 마셔봤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병원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이미 면회를 마치고 나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왔다 갔다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야기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온 게 이상했습니다. 항상 준석이랑 같이 왔는데 그리고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하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새벽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왔던 날.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꼭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이용해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장례 후 닷새가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닷새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중으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품 정리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품 정리.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났으니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이틀 뒤 준혁이가 왔습니다. 준석이도 같이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는 걸 몰랐습니다. 언제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 쓰셨어? 작년 말에요. 작년 말이면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 중이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한 줄씩 읽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아들들한테 균등 배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융 자산 항목이 있었습니다. 남편 통장들이었습니다. 역시 아들들한테였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년 동안 병수발을 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쓰러질 때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지 않게 힘을 줬습니다. 이게 전부야. 네. 내 몫은 없어. 준혁이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아무 말도 없다가 아파서 쓰러질 때마다 손을 잡아줬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격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을 옆에 있었는데 유언장에 이름 한 줄 없다는 게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유언장 언제 작성된 거야? 작년 말이요. 정확히 언제? 준혁이가 서류를 봤습니다. 12월 15일이요. 12월 15일.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항암 3차를 맞은 뒤였습니다.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3차 항암 후 2주 동안 남편이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구토가 심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12월 15일은 그 시기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공증은 받았어. 받았어요. 어디서? 공증 사무소에서요. 그날 아버지 직접 가셨어. 준혁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데려갔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극심하던 그 시기에 준혁이가 아버지를 공증 사무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내가 왜 몰랐어? 아버지가 조용히 하자고 하셨어요.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숨기고 유언장을 고쳤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 원본 볼 수 있어. 이게 원본이에요.
공증사무소 이름 어디야? 준혁이가 서류 아랫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공증사무소 이름과 주소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혁이가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언장대로 저희가 상속받으면 어머니는 이사를 나가셔야죠.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인테리어를 골랐습니다. 거실 소파를 같이 샀습니다. 주방 타일을 같이 골랐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우리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드릴게요. 2달 정도 생각하세요. 2달. 2달 안에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와 준석이가 일어섰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병철. 날짜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 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명을 할 때 이름을 다 썼습니다. 병철이라고 2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은 달랐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피랍이 약했습니다. 항암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유언장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원본인지 아니면 바뀐 것인지, 남편이 처음 쓴 유언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공증사무소에 가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런 짓 안 했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그래도 들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배신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면서 침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유언장 변경이 작년 12월에 있었다고. 최초 유언장이 따로 있었는데 변경됐다고. 최초 유언장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초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12월 15일에. 항암 부작용이 가장 심하던 그날에 누가 바꾸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이가 혼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공증사무소에 데려갔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그런데 최초 유언장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그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서병국, 69, 경기도 수원에 살았습니다. 결혼 초에 몇 번 만났습니다. 명절에 봤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형님, 저예요. 병철이 아내요. 아, 그래. 어떡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 같은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어색함이었습니다. 형님, 유언장 알고 계셨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형님, 들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작년 말에 준혁이한테 들었습니다. 유언장이 바뀐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집안일이라서. 집안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아내였습니다.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에서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형님, 처음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시는 거죠? 또 침묵이었습니다. 형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병철이가 처음에 뭐라고 썼는지. 형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네한테도 있었어. 이 집이랑 금융 자산 일부를.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처음 쓴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집과 금융 자산 일부를 저한테 남기려 했습니다. 그게 준혁이 손에 의해 바뀌었습니다. 형님, 그걸 아시면서 왜? 준혁이가 워낙 강하게 나왔어. 병철이도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나는 그냥 그 말로 끝났습니다. 보고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카가 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 동생이 마음이 약해진 걸 보고 그냥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시댁 형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장래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하러 와서 저 얼굴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기수, 65. 남편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장례에서 봤습니다.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었습니다. 오기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는 것, 12월에 바뀌었다는 것, 처음엔 있었다는 것. 오기수가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병철이가 나한테 말했어. 언제요? 11월쯤. 유언장 쓰려고 한다고. 자네한테 집이랑 얼마 남기고 싶다고. 11월이었습니다. 12월에 바뀌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11월에 저한테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바뀌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준혁이가 병철이한테 강하게 얘기했다는 건 들었어. 전처 어머니가 섭섭하다고 하니까 친어머니한테도 줘야 하지 않냐고. 그런 논리였던 것 같아. 전처한테도 줘야 한다는 논리. 이혼한 전처한테도 남겨야 한다고 아들이 설득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의식이 흐릿한 아버지한테. 그리고 항암이 가장 힘든 날 공증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오 선생님, 그걸 알면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병철이가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자네가 알면 힘들어할 것 같다고. 나중에 자네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나중에 직접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직접 말하기 전에.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 자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주도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가 가장 몰랐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바뀌는 걸 알면서 나중에 말하려 했다면 그 나중에 뭐라고 할 생각이었을까요? 미안하다고 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생각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유언장 관련 전문 변호사, 상속 분쟁 전문, 여러 곳을 봤습니다. 그중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황빛이 깔렸습니다. 남편이 이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창가에 앉아서 보곤 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노을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노을은 왔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저 혼자 멈춰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납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형님이 들은 것, 오기수가 들은 것, 남편이 11월에 했던 말들.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이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남긴 것들이 대신 말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핵심은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의 의사 능력이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극심하던 시기에 작성됐다는 것.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게 아니라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유언장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초 유언장, 남편이 처음 쓴 유언장, 거기 제 이름이 있었다는 걸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 명령을 받으면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옷이 아직 옷장에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남편 책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 남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장례 때 챙겨뒀습니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건네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걸 봤습니다.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열렸습니다. 앱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사진, 메모를 눌렀습니다. 메모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병원 일정, 약 복용 시간, 주치의 이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날짜만 있었습니다. 올해 1월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2달 전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음성 메모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먼저 가면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겨두는 거야.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들을지 모르겠어. 내가 먼저 가면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겨두는 거야. 준혁이 때문에 유언장을 바꿨어. 나도 알아. 잘못한 거.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준혁이가 어머니가 섭섭해한다고, 친자식한테도 줘야 한다고 내가 그 말을 그냥 들어줬어. 항암 맞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두 손으로 잡고 들었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10년을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약했어. 미안해. 여보, 나 많이 미안해.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해. 변호사한테 가봐. 내가 처음에 쓴 유언장이랑 나중에 바뀐 게 다르다고. 그걸로 싸워봐. 이길 수 있을 거야. 나 대신 싸워줘. 여보, 사랑해. 끝이었습니다. 잡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이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1월에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죽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유언장을 바꾼 게 옳지 않다는 걸. 그런데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더 상처를 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남겼습니다. 제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변호사한테 가봐.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울렸습니다. 나 대신 싸워줘. 그 말이 울렸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3번 들었습니다. 남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이 음성 메모가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남긴 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외부 압력으로 바뀌었다는 것. 본인의 진짜 의사는 제한테 이 집을 남기는 것이었다는 것. 남편이 직접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게 생겼다고. 내일 꼭 봐야 할 것 같다고. 변호사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라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남편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 책상에서 남편이 이 메모를 녹음했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싸워달라고.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싸워달라고. 이길 수 있다고.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싸워줘. 싸울 겁니다. 포기하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쉬어도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음성 메모를 변호사한테 전달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이 끝나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결정적 증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남편분이 직접 유언장 변경이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준혁 씨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도요. 이 음성 파일이 진본임이 확인되면 유언장 무효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진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음성 파일의 녹음 날짜와
남편 핸드폰 메타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포렌식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언제 녹음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목소리가 남편 것임을 입증하는 성문 분석도 가능하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포렌식이 3주에서 한 달, 성문 분석은 비슷하게 걸려요. 그 결과가 나오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요. 소장 접수 전에 준혁이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 아파트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해요. 준혁이 측이 상속 등기를 먼저 마치면 나중에 처리가 복잡해져요. 가압류, 아파트를 먼저 묶어두는 겁니다.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패딩 지퍼를 올렸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가압류 신청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비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어제 음성 메모를 발견한 자리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는지 더 찾아봤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 보험사 문자, 지인들 문자, 준혁이한테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문자들이었습니다. 11월 20일, 준혁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하세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니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저희 형제도 아버지한테 받은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 형제도 받은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을 흔들었을 겁니다. 항암으로 몸이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11월 28일, 또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언장 한번 다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게 맞다고 하시고요. 어머니도 그게 맞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달했습니다. 12월 10일, 아버지, 이번 주 괜찮으시면 같이 나가는 게 어때요? 공증 사무소 예약해뒀어요. 공증 사무소를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아버지 동의를 먼저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약을 먼저 해놓고 통보했습니다. 12월 13일,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준혁아,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좀 더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 14일,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내일 모시러 갈게요. 지금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내밀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준혁이가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유언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자 전체를 날짜별로 한 장씩. 이 문자들이 증거였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를 압박했다는 것, 상태가 나쁜 시기를 노렸다는 것, 공증 사무소를 미리 예약하고 통보했다는 것, 아버지가 거부했는데 다음 날 강행했다는 것, 모든 것이 문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바로 전송했습니다. 변호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자들 매우 중요해요. 유언 강박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원본 확보하는 게 좋으니 핸드폰 포렌식에 포함시킬게요. 유언 강박, 압박을 통해 유언장을 변경하게 한 것. 그게 법적으로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음성 메모, 문자 내역,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의도하고 남긴 것도 있었고 그냥 남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대신 싸워줘.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이기는 여전했습니다. 제 친정 쪽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 집안과는 연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딸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딸이었습니다. 수아라고 했습니다. 35,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수아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수아가 받았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 장례 때 왔다가 갔던 아이였습니다. 속상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얘기를 했습니다. 수아가 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수아야, 이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요.
유언장 무효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어요. 근데 이모가 가진 게 있잖아요. 음성 메모, 문자 내역, 형님 진술, 친구분 진술, 그리고 항암 기록. 이 정도면 의사 능력 부재랑 유언 강박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어요. 준혁이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와도 돼요. 오히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모가 억울한 게 사실이고 증거가 있으면 법은 사실 편이에요. 법은 사실 편이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이모 포기하지 마세요. 이모부가 원하는 거 이모가 해줘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남편 몫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부탁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음성 메모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들을지 모르겠어. 들었습니다. 남편, 들었습니다. 나 대신 싸워줘. 싸울 겁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2달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이 집이 남편이 저한테 주려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 뜻을 지키겠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일 포렌식 업체에 핸드폰을 맡깁니다. 소장 접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강하게 나올 겁니다. 버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다면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싸울게. 당신 뜻대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의 선 전처자녀.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긴 것들이 빛 아래 놓이는 곳. 소장이 접수된 건 포렌식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음성 메모 녹음 날짜가 올해 1월 7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2달 전이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남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문자 내역도 포렌식으로 원본이 확인됐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준혁이가 보낸 문자들. 공증 사무소를 미리 예약한 것. 아버지가 거부했는데 다음 날 강행한 것. 그 흐름이 전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피고는 준혁이와 준석이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유언장 무효 확인이었습니다. 근거는 2가지였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 능력 부재, 그리고 유언 강박.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소송은 아니지 않아요. 가족끼리. 그 말이 이제 달랐습니다. 유언장이 바뀔 때는 가족끼리 조용히 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하니까 또 가족끼리였습니다. 준혁아, 소장 받았지. 어머니, 이러면 서로 힘들어요. 나는 이미 힘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준혁이 측 변호사가 연락해왔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전달해줬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어요. 금액 제시가 있었어요. 얼마요? 5천만 원이에요. 집은 포기하고 5천만 원 받는 조건으로 5천만 원. 이 아파트 시세가 6억이었습니다. 남편 금융 자산이 1억 2천이었습니다. 합치면 7억이 넘었습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면 3억 가까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은 그것의 6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안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 재킷이었습니다. 남편 장례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른 옷을 입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와 마주쳤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석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처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도 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심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자 재판장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항암 3차 이후 부작용이 극심했던 시기 주치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기간 남편의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준혁이가 공증 사무소를 먼저 예약하고 통보한 것, 아버지가 거부했는데 다음 날 강행한 것, 재판장이 문자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이어폰을 꼈습니다. 들었습니다. 심리실이 조용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재판장 이어폰을 통해 흘렀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표정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이어폰을 뺐습니다. 준혁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음성 메모가 진본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변호사가 포렌식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날짜 확인, 메타데이터 조작 없음, 성문 분석 일치. 준혁이 측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재판장이 준혁이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피고는 공증 당일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원하셨어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다 드린 겁니다. 공증 사무소 예약은 누가 했나요? 제가 했어요. 아버지 부탁으로요. 아버지가 예약을 부탁했는데 공증 전날 좀 더 생각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이유는요. 준혁이가 멈췄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잠깐 망설이신 거예요. 망설이는 상태에서 다음 날 바로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그 답변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말 자체가 약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임을 알면서 서둘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리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이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자네,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도움이 되겠어. 형님, 그러셔도 돼요. 병철이가 처음 유언장에 자네 이름 넣었다는 거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했을 겁니다. 조카들 눈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오기수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11월에 남편이 자네한테 이 집 남기고 싶다고 했다는 것, 직접 들은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였습니다. 형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동생한테서 들었다고. 아내한테 이 집과 일부 금융 자산을 남기겠다고 했다고. 그게 동생의 진짜 뜻이었다고. 준혁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전에 들은 것이라 신빙성이 낮다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이며 이 증언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알고 있나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고인의 형입니다. 그리고 제 이 증언이 조카들한테 불리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동생이 한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오기수가 두 번째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년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11월에 병철이가 직접 한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한테 집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고. 그게 본인 뜻이었다고. 세 번째 심리에서 조정이 권고됐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모두 조정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준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좁았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힘드셨을 겁니다. 현실적인 합의를 해보시죠. 준혁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원고에게 거주권을 인정하되 소유권은 피고들이 갖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거주 기간은 5년으로 하고요. 거주권 5년. 5년 뒤에는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소송이 더 길어져요. 길어져도 돼요. 어머니, 사실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저희한테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준혁아,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긴 말 들었지. 음성 메모. 준혁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어. 내가 억울할 것 같다고 했어. 그게 아버지 뜻이야. 준혁이 내가 만든 유언장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현실적인 수정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준혁이 측 변호사가 준혁이와 낮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금융자산은 피고들이 갖는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귀에 말했습니다. 남편 금융자산이 1억 2천이었습니다. 법정 상속대로라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6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이 집에서 살아야 해. 이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한 게 이 집이었습니다. 수락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금융자산은 아들들, 계약관계 종료, 서명했습니다. 준혁이도 서명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잘 돌봐주신 거 알아요. 그 말이 늦었습니다. 유언장 바꾸기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소송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 됐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로 사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입니다. 마트에 있었습니다. 두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두부찌개를 만들어 가져가려다가 병원 전화를 받았던 그 마트였습니다. 그날과 똑같이 두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머님 명의입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두부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오늘은 두부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남편 화분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서랍장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집이 이제 제 이름으로 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거실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2달 전 준혁이가 2달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임종을 지킨 것,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걸 안 것, 공증 사무소에 간 것, 음성 메모를 발견한 것, 형사고소와 소송을 준비한 것, 조정실에서 준혁이와 마주 앉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멈췄습니다. 눈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져온 두부를 꺼냈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잘랐습니다. 넣었습니다. 국이 끓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두부찌개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혼자인 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혼자는 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밥상 앞에 앉은 혼자였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람에 구름이 흘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제주도 가자고 했었습니다. 항암이 끝나면 가자고. 남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주도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혼자 가는 거였습니다.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가려 했는데 못 갔습니다. 혼자 가면 되었습니다. 다음 달 날짜를 골랐습니다. 왕복을 예약했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랐습니다.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약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62에 혼자 제주도를 가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가. 혼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가려 했는데 미안해. 혼자 가고 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수아한테 전화했습니다. 딸 같은 수아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반갑게 받았습니다. 이모, 등기 완료됐죠? 축하해요. 고마워, 수아야. 내 덕분이야. 이모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덕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할 뻔했습니다. 준혁이가 처음 합의를 제안했을 때, 5천만 원을 제시했을 때,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쳤을 때,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싸워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 다음 달 제주도 가려고. 혼자. 잘하셨어요, 이모. 가세요. 마음껏. 같이 가줄 수 없어. 이모, 이건 이모 혼자 가야 하는 여행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 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가려 했던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혼자 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남편 화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온 거였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사왔다고 했습니다. 초록색 잎이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물을 자주 못 줬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흙이 촉촉해졌습니다. 화분이 물을 받았습니다. 잎이 조금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만 줘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버텼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등기가 완료됐고 밥을 먹었고 눈물을 냈습니다. 제주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저한테 물이 됐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직 손대지 못했습니다. 옷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야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야 했습니다.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 냄새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 맡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남편 셔츠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늘색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입던 셔츠였습니다. 이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었습니다. 포렌식 의뢰를 마치고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음성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여보, 이걸 내가 들을지 모르겠어. 들었습니다. 남편, 나 대신 싸워줘.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제거가 됐습니다. 재생이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시작됐습니다. 주황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을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서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자리였습니다. 항상 비워뒀습니다. 남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앉았습니다. 앉아도 됐습니다. 남편이 여기 앉아서 뭘 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노을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매일 이걸 봤습니다. 아픈 날도 이걸 봤습니다. 항암으로 힘든 날도 이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바꾸고 후회하면서도 이걸 봤을 겁니다. 이 노을이 남편한테 뭔가를 줬을 겁니다. 저한테도 뭔가를 줬습니다. 괜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준혁이와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픈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질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옅어졌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내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유품 정리를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한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내일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모레를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하루씩 살아갈 겁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흐르게 뒀습니다. 그러다 저절로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든 때가 임종자리였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걸 안 날이었습니다. 2달 안에 나가라는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들을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남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나 대신 싸워줘. 당신한테도 그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집이든 시간이든 그 이유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법을 몰라도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증거를 모으면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반드시 당신 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 용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